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제 옆자리를 지키던 최욱 씨도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서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데요. 최욱 씨 괜찮을 겁니다. 부디 무사히 다음 주에는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12월 16일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 안녕 웃으며 널 보내줄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거야.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Goodbye. 989명,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가파르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위중증 환자 수도 그 예상보다는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의료 체계에도 부담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지 이제 45일 만에 이제 잠시 멈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이제 토요일 0시부터 들어가요. 이번 네. 주 토요일 18일부터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 자정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좀 하기 어렵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이제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16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방역을 강화해서 확진자 숫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판넬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한 명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예. 이 부분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방역 패스, 백신 예. 미접종하신 분은 아예 이 모임에 이제 4명 이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완치가 됐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거나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이제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은 4명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백신 접종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혼밥, 홀로 식사만 하는 게 가능하고 이제 배달, 포장 배달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혼자 가거나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고. 자,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에도 제한이 좀 생겼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원래 없었죠. 지금까지는 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는데 다중 이용 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룹을 3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1그룹은 유흥시설,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여기는 오후 9시까지고요. 그 3그룹 기타는 영화관, PC방,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르네요. 이 차이는 마스크를 쓰느냐 어. 아니면 벗느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헬스장, 그러니까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벗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했는데, 다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쓰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숨이 가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학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학교는 전면 등교 중인데 이 인원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부의 방침이 웬만하면은 학교는 다 등교하겠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백신 접종이 아직도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이제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은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은 과대 학교, 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만 그러니까 지금 밀집도 좀 줄이겠다. 예, 등교를 하는 거고, 기말고사하고 지금 졸업식이 있잖아요.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학년별로 나눠서 시험을 보고, 졸업식은 비대면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그 뭐 독서실 뭐 이런 데들은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시도 지자체가 각 조례별로 지금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이 사실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교 관련 시설은 이번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종교
종교 시설은 빠져서 예. 형평성 논란이 좀 있어요. 왜 종교 시설은 빠지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있냐면은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50% 그리고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면은 접종자는 이제 100%까지 이제 그 인원은 예. 수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종교계와 협의를 해서 내일 이르면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요 종교 시설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회의를 하고 내일 발표가 될 것이다. 근데 그간 이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예전부터 일상 회복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늦은 것도 있고 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세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 1,000명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같은 4단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한 2,000명 정도 나올 때는 락다운, 완전 한시적 봉쇄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전문가들 중에서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의견도 있는데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수만 명씩 대량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야간 동안만이라도 접촉을 좀 최대한 줄이는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을 초기에 2, 3주 동안 6시 이후에 다 중단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고 굵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은 일단 2주 해보고 만약에 더 이게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더 연장하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1년 전에도 딱 그랬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냥 우리 다 같이 잠시 멈춤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이게 지금 길어지면 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선택의 문제인데 예. 일단은 정부는 2주까지 해보고 결정을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고강도 대책이 나온 건데 이번 대책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확산세 좀 진정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기여를 예. 하겠죠. 그 속도가 이를테면 지금 뭐 거의 7,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2주 뒤에 뭐 2,000명, 1,000명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지금 연말 연시에 모임을 좀 취소하고 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방역에 협조를 해야 이 고통이 좀 짧아지고 우리가 좀 빨리 더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자영업자들 피해가 많아지니까 예. 보상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상세한 내용 좀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참 일상 회복 돌아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네요. 참 네.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뭐 5만 명, 10만 명씩 나오는 나라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든든 마음 좀 부여잡고 개인 방역에 더욱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준일 대표 고맙습니다. 예.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제 처나 국민 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토크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입담하면 빠지지 않는 프로 배틀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렇게 네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고 좀 최욱 씨가 이렇게 판넬로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예. 네, 늘 웃음을 담당하는 최욱 씨인데 오늘 또 저희 더 라이브랑 이렇게 인연이 깊은 네 분이니까 또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웃음을 쥐어짜 보겠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 믿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오늘 새벽부터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 장남이 2019년부터 해외 도박 사이트와 신천 성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을 했고 이 경험을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200여 차례 올렸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를 도박꾼이라고 칭하면서 열흘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다고 자랑을 하거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게임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함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 사과문까지 나왔고요. 이번 불법 도박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죠. 우선 저는 게시글을 썼다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게시글을 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후보님의 장남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가, 뭔가 샤이 보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설명이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그 사실 이재명 후보 가족이 그 해경군 김 씨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굉장히 곤란함을 겪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드님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쓴다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 은근히 먹이시는데요. 저는 아무튼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잘 키워야 현근택 될것 변호사 이렇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거를 그까지 연결시키는 게 좀 놀라운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이게 불법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위법이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젊으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사이트고 이거나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굉장히 뭐 처벌받는다든지 생각을 했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렇죠.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어떤 불법으로 생각되는 그 행위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고. 그 부분이 결국 예. 온라인 포커 게임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건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신촌이나 성남의 이 도박장도 불법이라 규정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따져봐야 같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몰래 가서 뭐 도둑질 한다. 그걸 올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정치인인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고 누구도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저는 불법적인 사이트나 불법적인 온라인 도박 그리고 실제로 그 성남에 이런 데 있는 불법 도박장에 가서 했던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버젓하게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아들이 부모님이 정치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집안 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겠다. 일단 불법적인 여부는 오늘도 이재명 후보께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면 뭐 감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되지 않거나 소통하지 않거나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가정 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도 이제 뭐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알면서도 뭐 방조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문제, 그 부분은 제가 보기 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크면요, 뭐 하는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성인이니까. 그렇죠. 예, 가서 예. 어디 제가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유하겠습니까? 당장 알면 당장 못하게 하는데. 애 키를 키워서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이상 가면요, 네. 애들 하는 거에 그렇게 뭐라고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 SNS에 한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자, 나라가 망할 징조로 도박을 이제 꼽으면서 SNS에 올렸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크 키워드 리스크는 돌아오는 거야. 자, 부메랑입니다. 이 목소리 제 목소리인데 제가 직접 연기한 거예요. 이제 좀 손발이 오래드는데. 자, 망할 징조. 이재명 후보 자기가 본인이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한 셈인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께서 도박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불법인 줄 몰랐을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마사회라든지 이렇게 공인된 곳이 아닌 데서 도박을 하면 이게 범죄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의 어떤 그 정치적 가르침이 아드님께 도달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보면 뭐 키워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잘할 뿐이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고 아이들이 큰 상처 받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 정도인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사춘기 이후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뭐 귀도 아마 듣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할 징조로 도박을 꼽았을 만큼 이재명 후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겠지만 자녀분들이 이미 성인이 된 마당에는 그 자녀분의 어떤 행동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뭐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다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정말 그 나이 젊은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의 아들로서 그 아들이 어떤 일탈행위를 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그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 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500만 원을 땄다고 올린 것도 있고 또 500만 원을 잃었다고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그 불법 도박장에서 500만 원을 잃고 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뭐 재미로 하는 이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전문적인 상습 도박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했다. 예,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그리고 또 이게 사이트에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의 500만 원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굉장히 기민하게 신속하게 사과를 했고 사법 처리까지 다 감수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두고두고 남을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뭐 생각합니다. 도박의 불법성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 500만 원이 실제로 이제 현금으로 500이냐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지금 뭐 일설이하면 이게 게임 머니란 말도 있거든요. 게임 머니면 실제로 뭐 한 10몇만 원이란 말도 있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다 도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생각에는 이걸 게임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포커 게임으로. 쉽게 보자면 그 뭐 게임 머니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 단위일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500만 원이라고 딱 제가 보기에 현금 500만 원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 뭐 한 4시간 만에 부모로서 가르침이 부족했다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 뭐 부모로서의 그 심경을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도 자기 실명으로 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나왔을 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좀 다시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빠른 사과가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식 문제는 일단 크게 만들고 싶지 않죠. 부모로서 잘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줘야지 여기서 이걸 후벼서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너무 비정해지는 일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인 자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공권력이 개입된 게 아니라고 하면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김건희 대표의 무슨 사생활이나 과거 경력, 허위 의혹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검증이나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관음증 같이 막 들여대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맞게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법적인 수사의 대상이라면 하면 되는데 이걸 후보 자신이 아니고 후보의 가족들 또 후보의 가족이면서도 자녀 같은 경우는 후보가 사실 뭐 정치하면서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나치게 또 정치적 공방이나 정치적인 어떤 무슨 네거티브의 소지로 쓰는 건 여나 야나 조금 자제할 필요 있다. 저는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왜냐하면 서로 구린 게 있으니까. 서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 빠른 사과 자체는 정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 빠른 사과의 적절성이 좀 퇴색이 된 것이 이 후보님 아들에 관한 다른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과 빨리 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게 후속 보도들을 보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후속 보도. 자, 그 유사 성행위 업소로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 후기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렸다는 논란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뭐 성매매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해명을 했지만 이것도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회창 후보의 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족 논란이 실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빨리 사과하고 일단락이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또 해명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제 그 어떤 그 후기를 올렸는데 실제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는 해명이 조금 과연 음주운전 그 옛날 해명 있지 않습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사과를 할 거라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명이 들어요. 약간 후기가 잘못됐다? 써져 있는 맞습니다. 정도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하나하나씩 행동을 짚어서 이거는 부도덕, 이거는 불법,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창 후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해창 후보의 자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모가 그 면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면제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 수준에서 다뤄야지 이것을 정치권이 자꾸 증폭시키려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전 역풍을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로 지지율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형근택 대변인 이거 캠프 내에서 어떤 확인을 거친 다음에 성매매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말씀하신 이제 거예요? 확인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느냐 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친구들하고 뭐 들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갔다는 것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예. 갔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거라서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엔 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뭐 성유사 행위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진위업을 따지는 건 뭐 저는 논외로 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정치를 너무 후진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김성애 대변인 말씀이 맞는데 그 이전에 그 도박 사이트나 불법 도박, 상습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2번 냈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는 정말 그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오후에 바뀌어가지고 뭐 사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도 이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팩트 체크가 됐으니까 기민하게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뭐 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사건의 엄중함, 이 사안의 엄중함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서 그냥 들어갔던 것이고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적 행위거든요. 예, 예. 사법 처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도 사를 너무 좀 경중을 좀 잘못 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과로 좀 마무리된 거는 있고 뭐 사법적인 게 필요하다면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차례입니다. 예, 여기도 방금 저희가 한 얘기가 바로 부메랑이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리스크는 돌아오는 거야. 자, 윤석열 후보 표창장 위조 등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를 해서 공정의 아이콘을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니까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조국 가족 탈탈 턴 업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뭐 일각에서는 사면 초과가 아니라 사면 처가에 빠진 게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상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왜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 아시겠지만 출마 명분이 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정의와 공정, 특히 어떤 절차적인 입시라든지 얘기했었고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뭐 정부에서 탄압했다. 이게 2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는 건데
탄압해서 나왔다는 건 지난번에 이제 1심 판결입니다만 법원 판결로 정당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어찌 보면 정의와 공정 문제였는데 그 정의와 공정 문제가 대부분 보면은 뭐 표창장, 인턴 증명서 그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서류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입시라든지 다른 데 이용했다는 건데 이번에 딱 그거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한 5개 정도 대학을 쭉 이제 뭐 시간 강사하다가 겸임 교수 했는데 지금 서류를 낸 게 지금 18번인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경력서, 이력서, 수상 경력이 몇 개씩 있습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 4-5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따지면 18 곱하기 4만 해도 그게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뭐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사과하겠다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다 안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뭐 지켜보면서 아마 추세를 다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이 부분 좀 다 확인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 배우자가 일단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서 일단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과한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보자도 그 부인이 이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마찬가지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건건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모든 걸 다 들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또 그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걸로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유 실장님 장마 벌써 지나갔어요. 장마 제 얘기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치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뭐 기획이라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후보가 완전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YTN에서 새롭게 나온 것은 후보자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이 다른 내용들은 다 뭐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도 그렇고 다 했던 얘기거든요. 뭐 별로 새로울 것이라는 게 없는데 그때 나왔을 때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뭐 다른 캠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력서 내셨나요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허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YTN 보도 전에도 예. 뭐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논란은 똑같은 논란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문제가 물어보지 않은 있었고요. 거죠. 의혹 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공식화돼서 언론에 드러난 건 이게 이제 처음인데요. 아니에요. 그때도 오마이뉴스 다 보도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김건희 대표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확인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미흡했고 대처가 미흡한 건지 선대위 차원에서 굉장히 좀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후보 배우자의 어떤 리스크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조국 사태의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의전원 입시와 관련된 어떤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차원이 다른 게 이건 공개 입시나 공개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이미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라고 하는 그렇고 과장된 이력을 쓴 거거든요. 그 부분 하나만 제가 좀 짚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여대에 집어넣으려면 시간 강사 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력이 3년 필요했어요. 그때 서류 이제 찾아봐야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력이 없으니까 지금 게임산업협회 이사는 한 적도 없는 분이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마쳤는데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서류에 냈다는 것은 그게 없었으면 시간 강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결국 다른 분이 할 자리를 차고 들어갔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대충 누구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원 경력 자체 그 경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2005년 상황에 하고 지금 2019년에 강사법이 개정된 이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 2005년 당시에 겸임 교수나 시강사 채용에 현실이 있는 거고요. 2019년에 강사법 개정된 이유는 굉장히 그 말씀 드리면 시간 강사는 어려워졌습니다. 겸임 교수들이 굉장히 화나실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2019년 이유하고 이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부분은 맞는데요. 그럼요. 2019년부터 이제 3년 이상 경력을 요한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뭐 추천해줬기 때문에 서류는 그럼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겸임 교수라는 거는 경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은 학위가 중요해요. 그 분야에 돼 있지만, 근데 겸임교수는 아시지만 사회에서 경력이거든요. 회사 경력, 수상 경력, 업적 이걸 따지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으면 그 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공개 네네. 채용이든 사적으로도 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사과 의향을 밝히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을 밝히기 전에 네. 굉장히 오전에 격앙됐다가 뭐 이게 저쪽에 뭐 정치적 공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김건희 씨 그 사과 의향이 나오고 나서 바로 반전이 됐는데 캠프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마사지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종합상황본부가 매일 아침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터진 거 아닙니까? 상황본부는 상황이 터지면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본부 안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 표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은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후보는 오전에 일단 팩트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사나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고 이게 허위된 그 정치 공세라는 이야기를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후보 배우자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낸 겁니다. 냈고 후보 배우자가 사과 입장을 낸 다음에 후보자가 그걸 인정하는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 배우자가 먼저 사과를 하시고 또 후보께서 그걸 수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아직 진행이 돼서 끝나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게 그걸 정리한 심각한 거죠. 문제인 게 네. 선대위 저도 해봤습니다만 상황본부가 있는데 상황본부가 결정한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상황이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렇지 조직인 않습니다. 거죠. 상황본부에서 이렇게 한 것을 후보 배우자가 오후에 사과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그게 관철이 되는 그 전후 과정이었습니다. 사정을 어떻게 후보자가 모르고 자기가 그 언론에 대고 니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어긋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지적인 같은 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가 이 사과에 대한 사실은 캠프라는 거는요. 선대위라는 건 후보가 중심이거든요. 후보가 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방침을 사과로 간다. 그럼 본인이 하든 대변인이 하든 그다음 한 다음에 뭐 부인은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뭐 메시지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네. 부인이 먼저 하고 근데 부인도 뭐 약간 명확한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 의향이 있다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네. 뭐 그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사과한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지율 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SBS가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5%, 윤석열 후보가 33%,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네네.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사과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뭐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캠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힌 다음에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명 뭐 선 팩트 체크 후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국대 대변인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투트랙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 팩트 체크 후 사과가 아니고요. 사과는 어제 사실은 YTN발 기사에 대해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를 한 걸로 마무리를 한 예. 거고요. 그러나 팩트 체크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5년 4년 이야기는 15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정감사 때 그걸 나왔던 알아봐야 되는 얘기인데 거예요. 아직- 알아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서류도 봐야 돼.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게임산업협회 그 경력증명 재직증명 냈다는 서류도 확인해 보니까 집에 한 장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번을 보니까 이게 역시 확실하다라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YTN 보도에는 기획이사라고 돼 있고 가로를 지웠습니다만 가로 뒤에는 자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 배우자 갖고 있는 원본으로. 어쨌든 지금 입장은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어. 확인에 대해서는 공보나 그 네거티브 대응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어제 후보 배우자나 후보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이고 결혼 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그 빌미를 제공한 거 그리고 국민들한테 송구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이제 미디어 논란 차나람 위원장이 저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웃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길 시간이 없네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김규식 교수님 말씀 중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전 사과는 신속,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팩트 체크도 팩트 체크지만 저는 신속한 또 그리고 온전한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일부 발췌되는 발언들 중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과할 의향 부분도 그랬고요. 물론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시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지만 사과할 의향만 있다 이런 건 좀 국민들이 보시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돋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죄라면 죄다라는 표현도
돋보이려고 이력 과장하면 그 죄라면 죄가 아니고 그냥 죄거든요. 네.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사과하는 해야 것이 된다.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김규식 교수님도 남에게 피해 준 거 없다 소개받은 자리다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소개받은 자리라 하더라도 이력서 부분은 깔끔하게 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기 전에 깔끔하게 사과해야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 그 의혹이 오늘 김건희 씨 의혹이 오늘 또 나왔어요. 자, 김건희 씨가 삼성플라자,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내부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한 걸 두고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에 참여했다고 명기를 해서 이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또 드러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아예 등판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등판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캠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언제 나온다는 뭐 그런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등판 시점과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등판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등판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등판을 해야 될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참에 어제 같은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터질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정 정도 좀 먼지가 가라앉고 이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깨끗하게 진짜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든 용서를 빌든 정리가 된 다음에 등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모든 있다는 게 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나씩. 근데 이게 이력서, 경력서를 낸 게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라서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나온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도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력서 엄청 많이 냈거든요. 예. 각 대학에 많이 냈는데 그거 하나마다 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루에 한 건씩만 나와도 한 달은 갈 텐데. 아이고,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못 나올 수도 논문도 지금 있으니까. 그 그렇죠. 표절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 할 것이 산더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논문도 뭐 후보가 이미 표절이 있다면 뭐 다 잘못한 거 반환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력서에 줄 하나 잘못 모기한 건 저도 사실 이력서 쓸 때 네. 제가 2005년부터 알겠습니다. 2009년 했는지 아니 그것만 헷갈릴 있는 게 수가 아니라 있어요. 이게 주가 조작도 있으니까 소원까지 하면 그거 검찰 수사가 빨리 정리해 요거 주시면 이 정도 되고요. 정리하고요. 뭐 이제 등판하시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추후 지켜보기로 그럼요.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듯하게 가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지만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이거 뭐 약간 좀 뉘앙스가 본인이 재등판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비춰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의도에 폐가 망신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병이요? 난가? 네. 난가병이라고요. 예. 난가병.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다음은 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간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너질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최악의 상황까지. 그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 아니면 누가 국민의힘을 지키겠느냐라는 웅대한 포부를 밝히시는 글을 올리신 게 아닌가? 같은 당에 계신데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설마 그런가 싶긴 한데 이게 홍준표 후보께서 워낙 언론의 화제가 되는 말을 잘 하시니까 네. 또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실제 뭐 당내에서 홍준표 후보를 등판시켜야 된다라는 여론 없습니다. 뭐 재미삼아 하는 말씀인지 몰라도 또 여기서 조금 공격을 하자면은 아니 뭐 민주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고 흠 많은데 우리도 정면 돌파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완전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청년의 플랫폼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 포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선대위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네. 대구 당의 고문 정도 들어온 거라서 알겠습니다. 선대위 확실하게 제가 들어오셨는데요. 보기에 아직 포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양쪽 다 지금 어지럽다 보니까 뭐 정의당에서는 콩가루 대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여야 모두 참 이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선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뭐 이낙연 후보도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예. 홍준표 후보도 이제 판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그 난가병에 걸리실 수도 짧게 있는데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볼 때 이 구도로 갑니다. 가는데 죄송한 마음은 여야 후보 모두 이 구도로 가는데 국민들한테 너무 송구하게 많이 불편한 마음을 끼쳐서 여야 모두 합쳐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김성희 대변인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이제 가족 리스크 발목 잡힌 것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저는 결국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대선인가라는 점에서 정책 승부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한 발 먼저 딛는 사람이 한 발 더 먼저 나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대선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점점 매일매일 뭐 연일 일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또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최욱 씨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